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야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로코코풍의 초기 작품들 알아봤고요. 고야 그림의 특징 중의 하나인 그림 중앙의 강렬한 빛, 즉 역광과 그 효과,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야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인물들의 시선과 눈을 통해 보여주는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강의에서 살펴본 5월 3일의 치형이라는 작품인데요.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에서는 프랑스군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가 있었고 그 장면을 고야는 5월 2일이라는 그림으로 남겼으며 이 작품은 그 다음 날, 즉 5월 3일 날 그 주동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총과 죽음 앞에서 인물들이 눈빛만으로도 공포에 질린 그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눈을 보면 죽음을 대하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에게 자신을 맡기겠다는 자세 등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처형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모습과 치켜든 눈, 그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각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현은 특히 눈을 통해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야 미술의 후계에 해당되는 검은 그림들 중에서도 마녀들이 잔치란 작품입니다. 흑백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과 공포심은 특히 눈으로 잘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아들 잡아먹는 세턴이라는 작품입니다. 세턴의 눈을 통해 역시 고야는 그의 잔인성을 극대화하고 있죠. 한편 이런 눈과 시선을 통한 효과는 고야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인 까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그림에서도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수많은 그림들 중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는 이 작품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왕실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들이 각자 이런 시선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모두의 눈은 카메라를 향하게 될 것이고 만일 사람들이 이 그림과 같이 여기저기 분산된 시선을 하고 있다면 사진사는 사진을 찍지 않고 다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한 후에야 비로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것입니다. 그림이 사진과는 달리 시간이 훨씬 긴 작업이라고 볼 때 사람들은 이런 위치와 자세 그리고 시선을 중간중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이 원했을 가족의 그림은 당연히 시선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위치도 이 그림처럼 의전에도 맞지 않고 엉성한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하겠죠. 결국 정상적이었다면 까르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브라드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상황을 추측하게 하죠. 우선 화가 고야는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림의 대상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화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등장인물들의 위치, 특히 왕인 까르로스 4세보다는 왕비인 마리엘 루이사가 그림의 중심에 있습니다. 왕이 서 있어야 하는 그림의 왼쪽에는 거만하게 보이는 왕비가 있고 온순한 듯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왕은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더구나 왕은 아이에게도 중앙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런 배치나 인물들의 자세,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준 제각각의 시선은 고야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구상화이면서도 독특한 표현주의적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야만이 할 수 있었던 고야만의 특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보다 한 해 전인 1799년 말을 탄 마리아 루이사란 이 그림에서도 이 왕비는 대단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글쎄요, 이 그림을 본 왕비는 결코 만족해 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런 그림들이 용인되었다는 사실이죠. 왕이나 왕비 그리고 가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왕이 이런 것에 대해 개념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야의 고집이나 권세가 남달랐다고밖에 다른 해석은 어렵게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언급되어야 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그림의 왼쪽에 캠퍼스가 있고 그 앞에 화가가 서 있는 모습이 어둡게나마 보이는 것인데요. 바로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에서 시도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죠. 한편 이 그림은 고야의 작품들 중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쌍을 이루는 작품은 이것이죠. 하나는 옷 벗은 여인, 또 하나는 옷 입은 여인입니다. 과거에는 흔히들 옷 벗은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마야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스페인어로 마하라고 발음하고 끝내주는 여인 또는 멋진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옷 벗은 여인 또는 옷 벗은 미인이라거나 옷 입은 여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고해의 작품들 중에 이것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쁘게 잘 그렸다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면 여인의 몸과 얼굴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목이 없는 것처럼 몸과 목이 바로 붙어 있죠. 결국 나체의 여인을 보면서 매우 관능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는 가능할지라도 아름답다, 잘 그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주된 논란의 이유는 누드화라는 것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죠. 그런데 누드화는 고야가 처음으로 그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거나 봄이라는 작품에는 이미 옷 벗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물론 적나라한 모습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것은 티지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란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품들이 공통점은 비너스네요. 누드의 여인을 그렸지만 그 대상이 실제 여인이 아닌 여신 비너스니까 여인의 누드화가 눈길을 끌기는 해도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티존의 그림에서는 손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고요. 벨라스케스 그림에서는 비너스의 뒷면이 보이고 거울에 비친 얼굴 역시 희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야의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여인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그림이 만들어졌을 당시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나체의 여인이 몸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니 논란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렸으며 눈은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그녀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귀부인이었다면 이런 파격적인 모습의 나체화는 그 자체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뿐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13대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스페인에서는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하면 대중적 관심이 큰 대단한 타이틀인데요. 만일 이 공작 부인의 누드화를 고야 그렸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이지만 공작 부인과 화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한편 이 그림이 까르로스 4세 시대의 수상이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마누엘 데 고도이가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누엘 데 고도이의 요청에 의해 그 여인을 그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빼삐따 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차의 주인이
바로 그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만일 고도인은 그의 방에 옷 벗은 여인을 안쪽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깥쪽에는 옷 입은 여인을 배치했다고 하죠. 물론 벨라스케스의 골수 오브 비너스도 함께 수정하고 있었죠.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 기존의 얼굴에 다른 여인의 얼굴이 덧칠해졌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공작 부인이거나 페피타 투도의 실물 얼굴을 그렸다가 논란이 되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 위에 그렸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죠. 하여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목 부분이 거의 없는 형태를 그리다 보니 마치 얼굴 부분을 잘라서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림 속에 드러난 이 여인은 당시 창녀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나체의 몸에 실물 얼굴을 넣을 수 있는 여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몸에 어울리지 않은 얼굴로 인해 진짜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의문으로 남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이 그림의 생명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품의 제목에 고유명사를 넣지 않고 단지 마하라고 한 것도 이런 애매모호성과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신화 속 여인을 그렸던 과거의 누드화를 벗어나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누드화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엔 고야 그림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물의 눈과 시선, 그리고 그를 통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5월 3일의 처형과 까르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옷 벗은 여인과 옷 입은 여인에 얽힌 이야기와 누드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